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신고리 오류코기 원전 공사 재개됩니다. 오늘 공론화위의 결과 발표가 오전에 있었고요. 큰 여론조사 차이로 이 원전 공사 재개의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방향은 탈원전 방향을 정하긴 했습니다. 정부도 수용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원전 찬성이든 반대든 누구든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역시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에서는 택배기사에게 아파트에서 통행료 10,000원을 요구한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배 물품 하나를 배송하면 500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데요. 10,000원을 통행료 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택배기사의 열악한 초여에 대해서 노동부도 개선 의지를 국감에서도 밝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 두 번째 인터뷰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의 소리는 강화 중앙시장 청년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을 밝히는 청년들의 목소리, 어떤 목소리일까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깊이 있는 뉴스 브리핑 마련돼 있죠. 참정원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오늘 10시 발표 모두들 귀 기울여 들으셨을 텐데요.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재개 중단 여부에만 좀 관심이 몰려있지만 사실 원전 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방향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일단 신고리는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 역시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결론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죠.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어떤 방향이 중요한지, 또 이 신고리 오류코기 재개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동국대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박종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10시에 발표가 났습니다. 김지영 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발표 잘 들었는데요. 네, 결정하신 시민대표단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약간 좀 비논리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비논리적인 면이요? 네, 그것은 네. 무엇이냐면은 지금 신고리 오류 원전은 원전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건설하는 것 때문에 네네.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 그것을 신규 원전 2개가 더 들어가는 것을 안전하게 보면은 네, 탈원전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그렇게 고밀도로 원전을 지어도 괜찮다고 보셨으면 네네. 탈원전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양쪽의 판단이라는 거, 두 가지 판단이 이게 합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고리 오류 재개를 찬성한 것은 네네. 아마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미안함이라든가 이런 면들, 전기요금이 갑자기 오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 네네. 매몰 비용을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예. 멀리 보고 판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개가 합치되지 않는다.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비논리적이다, 모순적이다, 이렇게도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길게는 원전을 축소하고 반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당장은 신고리 오류코기 원전 밀집이 좀 심각하게 대두된 지역인데 찬성한다. 이게 좀 모순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좀 사회적. 그 정도 지역에 원전을 지을 정도면 다른 데는 더 많이 지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탈원전을 해요? 예,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게 일단 에너지 정책 전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원전 자체만 좀 집중되는 게 안타까운데 공론화를 추진해본 첫 번째 경험이지 않습니까? 논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논의 과정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그분들도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제 특정 분야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가지지 않고 독립성을 지키신 거는 좋은데, 네네. 이게 원래 어떤 이것도 경기라고 보면은 룰을 정해야 되고,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냥 무조건 다 얘기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다 신고리의 안전 문제하고 매몰 비용, 둘만 얘기하면 되는데, 네. 경제성,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해외 수출, 이렇게 해가면서 논의 범위를 넓혀놨기 때문에 네네. 시민대표단이 고생은 더 많이 했겠고요. 네. 그러나 막상 판단하는 데는
그런 많은 팩터를 고려해서 신고리오륙 재개 건설이냐 중단을 결정할 게 아니었고 네네.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밀집 원전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 네. 후보 시민대표단이 그걸 타당하다고 봤다면 우리 국민들은 탈원전을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왜 거기다 탈원전은 또 해야 된다고 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런 것을 조정을 공론위원회에서 이런 전제 조건은 달아서 이건 신고리 오륙에 대한 이야기다. 뭐다. 이런 전제는 필요하다. 이런 걸 잡아주고 갔어야죠. 예, 이 이야기, 한 이야기 안에 지금 충돌되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좀 이상한 결론이다. 계속 교수님께서 그렇죠.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일단 공사 재개를 이제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밀양 주민들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또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에 나섰던 주민들이시기도 한데. 그렇겠죠. 예.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자고 이 많은 사람들, 국민들 모아서 공론화했는데 다시 갈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제로섬이에요. 어디가 좋으면 어디 나빠요. 네. 예, 그런 거는 뭐 어느 일이나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 어느 결정을 내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 건 아는데. 네. 과연 그런 결정 과정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수용하는 측의 이제 수용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번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론화위원회가 과거에 안 했던 방식으로 상당히 좋은 방법을 쓰긴 했지만, 네. 예, 그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시민대표단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네. 예, 확실하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부분, 평소에 가졌던 편견이 그대로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 과정상에서는 뭐 수기민주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이 결론을 내거나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의문이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렇죠. 사실은 이번 정부가 탈원전의 방향을 뭐 공약 또 정책으로 삼고 있고요. 이 고리 1호기 중단 때는 뭐 많은 관심, 대통령이 직접 거기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공론화의 결정이 나면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좀 탄력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이게 차세로 두 가지를 논의했잖아요. 네. 신고리 오륙하고 탈원전을 둘 다 공히 논의했고, 그러니까 이거 탈원전도 공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네.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탈원전에 대해서. 예, 탈원전은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찬성이 53%는 많이 나온 거죠. 그건 무슨 얘기야? 그럼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신고리 오륙 재개만 받아들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받아들이지 않고 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책은 긴 거니까 그 긴 정책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을 더 받을 것이고 신고리 오륙을 지어줌에 따라 다른 원전을 폐쇄하는 데는 더 명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에 굉장히 신고리 오륙에 이렇게 몰입해갖고 이거 건설 재개를 그렇게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네네. 그것이 이제 과연 국가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300만, 400만 인구를 매몰차게 이제 버린 거고, 그 다음에, 과연 이런, 결정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진짜 이제 다 묻고 가겠느냐. 네. 자, 이건 이제 100% 인정하고 다 가겠느냐. 이제 그것이 의심되지만은, 탈원전 자체는 여기서 확고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예. 이제 뭐, 잠깐 신고리 원전 재개하는 거는 잠깐 웃고, 이제 오랫동안 울게 생긴 거잖아요. 네. 네. 앞에서 네. 울지만 뒤에서 울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네. 탈원전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탈원전은 앞에서는 신고리 오륙 때문에 잠깐 울지만 탈원전은 길게 그러니까 뒤에 서서는 웃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기고 지고 그걸 떠나야 되겠지만. 네네. 사실상은 이게 탈원전에 힘을 더 받은, 원래 나중에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원래. 네. 자, 신고리 5, 6호기가 공사 재개되면 이제 노후 원전 혹은 수령이 다한 원전을 폐쇄하는 데는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탈원전의 거기 속도는. 안전진단을 이제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안전이 중요한 네. 주제로 떠올랐거든요. 네. 거기에 네. 강화를 하고, 요번에 신고리 5, 6도 건설을 재개는 하지만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또 의견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허가 다음에 운영허가가 있거든. 네. 운영허가까지 과정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네.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원안위원회도 좀 더 강화된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 그 중대 사고에 대해서 적용이 미흡한 게 많이 있어요. 네. 건설허가 과정에서. 네네. 그것도 이제 소송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소송도 지금 걸려 있고 그래서 변수가 적지 않다. 네. 그러니까 탄탄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운영허가까지도. 네. 참
참, 뭐, 어느 한쪽이 웃을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네. 교수님께서는 특히 이 원전 안전이라든지 안정적인 이 에너지 운용에 대한 뭐 전문가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영화 판도라 사례를 들어서 원전 찬성론자들도 사실은 이 집중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제대로 된 지금 이 고준위 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말씀이 그세요. 내 말씀이 그거예요. 탈원전은 매일 느리기 때문에 사용 후 연료는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 신고력 2개가 있으나 없으나 그 양은 차이가 별로 없고 나머지 원전들 계속 40년 이상 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 없고 제가 시민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사용 후 연료 고준위 폐기물을 그 시민 대표단님들 지역에 수용하시겠어요? 그때 한 번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그것을 위협한 게 아니라 네네. 이기적인 판단이죠. 그거에 신고리 오릭은 지어야 된다. 탈원전 느리게 하는 거는 인정했지만은 신고리 오릭이 당장 대형원 매우 큰 원전 아니에요. 우리가 3기가에 육박하는 건데 네. 거기서 연료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용료로. 그러니까 사용료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하는 구석이 안 보인다. 네. 그러고도 자기 지역에는 안 받겠다. 그럼 시민대표단이 이기적인 판단을 하고 비논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게 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거기에 그런 판단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 것이 이제 보수 언론들이 너무 지나치게 편파된 정보를 쏟아내가지고, 네네. 이분들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걸로 보기 때문에, 네. 제가 보면 10% 내지 15% 정도는 그 영향 때문에 넘어간 것이다. 네. 예, 그것이 이제 과연 적합한 환경, 그러니까 공론화의 외부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분들한테 신문도 보지 말고, 네? 전화도 하지 말고. 맞습니다. 사실 이 경주, 울산, 부산 이쪽 지역 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원전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건 먼 거리 아니에요. 예. 지금 이게 핵심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신고리 오리코기 재개,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정책 탄력.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부문을 최우선한다였는데 안전 부문을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이런데 원전을 안전성이라는 거는 있다 없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네네. 예, 어디까지를 수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어느 나라도 이런 정도 상황은 수용 안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고밀도의 과도 지역은. 네네. 네? 그런데 그거를 수용한다면 원전에 대해서 수용하는 건데 왜 탈원전을 해야 된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전성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면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원전이 더 안전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라도 어떤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대책이 없고, 네,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피할 방법도 없는 그런 지역을 지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시민 대표가 얼마나 매정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네.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게 아니에요. 좀 났을 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예, 지금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까지. 네, 그런 건 너무 매정하시더라고. 내가 우리나라 국민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대안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옮기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로 지어라. 자기도 거기 서울 사람들 많았잖아 시민 대표다. 네. 그런 거 걱정했으면은 서울로 옮겨라. 그런 대안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참 그런 거 지어야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예, 일단 그러면 이것을 안 지면 다른 지역에 짓는다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는 다른 지역에 짓는 거 반대한다. 그럼 그런 사람 의견은 빼버려야죠. 그건 무책임한 사람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인데. 네. 자, 이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데서 표를 써가지고 자기가 지어라 마라 결론을 내린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지역은 안 되고 니네 지역은 지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예. 그것도 이렇게 밑집 원전을 지어도 되는 판단을 하신 분이 거기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과거에 소속 관계자가 결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확대가 됐습니다만. 비논리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 지역은 안 되는데 부산은 된다. 팩팩임을 난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은 빼야죠. 네, 참 이게 정말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론을 보면 그런 아쉬움들도 좀 남아있다. 이런 결론이 나고요. 그렇죠. 예, 100% 잘할 수는 없지만. 네네. 예, 만약에 저를 시켰다면 더 잘할 수 있었다 이겠죠. 예. 자, 향후에 또 다른 해법을 좀 찾는 방향이 분명히 제기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는 3년 후에, 5년 후에 하면 또 달라져요. 네, 공론화는 또 달라질 수 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박종훈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공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로도 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내용 또 지지하는 내용이 오고 있습니다. 공감사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코너고요.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탈원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자력 또 원자핵 핵분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이런 에너지 정책이죠. 폐지 주장 역사는 깁니다. 1956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론화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분야별로 또 결정된 결과별로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참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들 계속 열어두고서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탈원전 또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요. 2주의 주요 경제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금요일입니다. 좀 깊이 있게 제대로 맥락을 알고서 이슈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 항상 마련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오전의 이슈 사실 뜨겁고요. 저희도 좀 색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첨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토론도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좀 정리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론화위원회 471명 저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6대 4의 비율 아닙니까? 네. 재계 쪽으로 기울었어요. 사실 19%포인트 그 이전 이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거의 팽팽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친 이 토론을 거쳐서 20, 30대가 재계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라는 건 20, 30대면 아마 원전의 가장 큰 피해 사람들. 네. 수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계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이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결정을 잘 내린 거고 거기에다가 단서를 달고 있어요. 안전은 강화해라. 원전에 대한 안전은 강화하되 원전 축소라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라는 큰 흐름은 맞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지금 탈원전 정책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여지를 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일단 한 고비를 넘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은 또 추후의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 이슈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고비 넘겼다라고 말이 나오는 게 환율 조작국 피했고 통화사부 연장됐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피한 거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는 1년에 2차례입니다. 4월과 10월 주요 교역 대상국을 대상으로 환율 조작국 여부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미 의회에 보고하는데요. 네. 세 가지 요건을 적용합니다. 우선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는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의 3%를 초과하는지 외환 당국이 환율을 한쪽 방향으로 이제 어떤 시장 기입하는지 여부. 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환율 조작국인데 우리나라는 앞선 두 가지 요건은 충족이 됐는데 이 환율 시장 개입은 줄었다라고 한계가 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5개 국가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가 됐다라는 건데요. 그럼 만에 하나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네. 미국은 보복관세, 수입 제한, 세이프가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강력한 무역 응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미중 갈등에 끼어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그런 관계 속에서도 문제를 봐야겠죠? 맞습니다. 사실 환율 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여전히 관찰 대상국인데요. 관찰 대상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바로 이전 단계고 네. 사실 중국은 지금 환율 조작국 타겟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을 상대로 해서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은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무려 3,570억 달러 약 400조 원가량
대미무역 흑자. 우리가 한 220억 달러니까 우리의 10배 이상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북핵 공조를 이유로 미국이 중국도 지금 관찰 대상국 환율조약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갈등이 심화되면 네. 갈등이 심화되면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환율조약국 지정 조건 사실 3가지 조건 가운데 중국은 한 가지만 충족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준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지정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네. 타겟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따라가는 겁니다. 예, 참 거센 파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역 이슈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저희가 계속 또 정리해 드리기로 하고요. 금리 얘기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금리 조금 이제 센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수 의견이라고는 했지만 이번 올해 안에 확실히 인상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금통위의 관전 포인트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가 금리 인상 소수 의견 나올 거냐. 역시 예상대로 7명 가운데 1명이 금리 인상 0.25% 이번에 올렸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 성장률 얼마나 올릴 거냐. 2.8에서 3%를 올렸어요. 네. 지금 3%를 얘기한 건 정부, IMF, 한국은행이 처음입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성장률을 많이 올렸느냐. 한국은행은 일단 수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이 아직까지는 IT 수출이 좋다. 네. 그리고 설비 투자도 높은 증가세고 내수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다라는 판단이어서 자 이런 추이를 보게 되면 금리 인상 시점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네. 원래는 이주열 총재의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금통위 남은 횟수가 올해 마지막 11월 30일 네. 한 번이고요. 내년 1월 그리고 3월 초 3번 남았습니다. 네. 3번 남았는데 이런 거 지금 2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단 금리 인상 단초를 내놨고 그리고 어제 이주열 총재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화 완화 기조 축소 여건이 성숙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30일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대출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코픽스라든지 시중금리는 선반영돼서 이미 좀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고요. 네. 지금 은행권들은 이미 가산금리가 평균 가산금리가 3%가 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16개월째 기준금리 1.25%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올린 상태에서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출자들은 지금 전략을 짜야 돼요. 일단 금액이 좀 작고 10년 미만 단기, 5년 미만 단기일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도 변동형 금리가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금액도 많고 10년 이상 장기일 경우다. 네. 이럴 경우에는 고정형 금리를 좀 갈아타는 것조차도 네. 중도 상환 이제 이 수수료를 이제 감안해서 이런 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결국 아주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초기에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지금 1,400조에 대한 이제 대출금리 이자만 따지더라도 네. 지금 금리가 거의 한 0.25, 0.5%까지 올랐기 때문에 한 단계 올리기 시작하면 1% 금방 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대에서 5%까지 오를 수 있는데 네.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은 4조 원이에요. 네. 연간.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슈이고요. 아마 이게 이제 미국이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르면 11월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 1월에는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그리고 변동금리가 싸지만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대출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요즘 택배는 뭐 생활화됐죠. 택배 주고받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또 택배 기사분들 어려움 많다라는 얘기도 접해보셨을 겁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요, 4,000세대 규모인데요. 택배 기사들에게 월 10,000원 정도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출입을 위한 카드키 사용료 명목이라고 하는데 이 키가 없으면 배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사들은 통행료 10,000원을 내고 있는데요. 이 돈 어디에 쓰일까요?
관리사무소 측은 공동 전기료, 엘리베이터나 여러 가지 자동문 등의 전기료에 쓰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10,000원 굉장히 택배기사로서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택배기사의 과로사 또 특수고용직 신분에 의한 노동 사각지대 여러 논란들이 있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김태환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소개된 뉴스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아니, 택배기사들한테 통행료를 10,000원씩 내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떤 실상입니까? 그 뉴스가 나간 이후에도 그 서울에서 은평구 모 아파트에서 이제 카드 보조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받는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통행료를 내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고 보통은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이제 눈치 주거나 이제 지상에서 차량 다닐 수 없어서 뭐 손수레를 이용하게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대전만의 일도 아니고 서울에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뭐 얘기 들어보니까요. 택배 물품 하나당 뭐 평균 한 500원 정도의 택배기사 몫의 수익이 남는데 이거 10,000원 내는 거면 한 20개 정도는 무료로 배송해야 되는, 그러니까 돈을 못 받게 되는 셈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셈이죠. 네, 참 이거 얘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할 텐데 유독 아파트에서만 좀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사정이 다른 곳들도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 초 고객으로부터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택배 노동자 10명 중에 6명이 고객들로부터 욕설을 들어도 이제 감내하면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객들이 배송 주소를 잘못 쓴 경우도 있는데, 네네. 바로 옆 동네인데 그거 배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택배기사들은 각자 이제 배송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고, 또 배송하는 순서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인이 주소를 잘못 적으면 바로 옆 동네라 그래도 이제 배송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잠시 이제 옆 동네가 다녀오면 뭐 1시간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택배기사들 이제 80% 정도가 이런 요구를 이제 받아본 적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컴퓨터 세탁기, 선풍기 이런 거 이제 설치를 강요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네. 택배 물품을 안전하게 전해주는 게 택배기사분들의 일인데 들어오자마자 컴퓨터 설치해라. 이야, 이게 정말 왜 이럴까 싶습니다. 이분들도 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또 자녀이고 형제인데 좀 노동 환경이나 인권 침해 요소가 심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뭐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아서 뭐 계단으로 나르시는 분들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싶을 정도인데 이 노동 환경, 근무 환경 좀 침해 요소가 많죠.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75% 정도 기사가 야외에서 이제 분류 작업을 합니다. 택배 물품들을 분류를 하는데 야외에서 한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영하 10도 뭐 20도 이렇게 돼도 실외에서 그냥 저희들은 이제 한 5시간 넘게 그냥 그 레일에 앞에 서서 이제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이제 용산 A 터미널도 야외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데 옷은 뭐 여러 거 껴입고 그리고 뭐 장갑 뭐 그리고 방아나 뭐 이제 이런 거 신고 하는데 뭐 한 2-3시간 지나면 이제 땡땡 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 한 번 지나고 2번 지나면 이제 손가락 마디에 관절염 생기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땡볕 아래서 하니까 땀 범벅이 돼가지고 온몸이 이제 땀띠로 되고 한두 해 지나면 이제 알 수 없는 피부병 이제 하나씩 갈고 살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정말 이렇게 분류 작업들도 직접 하시는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열악하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택배 기사분들 유니폼 입고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거 택배 회사랑의 물론 이제 계약 관계고 특수고용직이라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거 개인이 자비로 구입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그걸 맞추고 그걸 다 입게 강요를 하면서 근데 실제로 정작 그 유니폼을 다 사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저희가 이제 한 74시간 정도 이제 노동하는 걸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주당 74시간인가요? 예, 보통 일반 노동자들이 이제 5일째로 8시간 근무하면 한 40시간. 뭐 초과 근무를 해도 최대 지금 68시간. 근데 74시간이면 이거 법적 기준도 훨씬 넘은 건데요. 네네. 그래서 일반 노동자 비교했을 때 34시간 정도 더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한 달에 한 4일 정도 더 일하는 거고.
그래서 우체국 집배원들 요즘에 사회 문제 많은데 예, 스스로 이분들보다 한 18시간 더 일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저희 기사분이 또 과로로 이제 돌아가셨고, 네. 근데 뭐 택배사는 개인 사업자라서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네. 정부도 이제 보호해주지 않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택배라는 이 산업 영역에서 돈을 뭐 벌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택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택배 큰 회사들이 좀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보도에 된 거에 의하면 이 회사들은 이게 산업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회사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계약 관계라는 거 이제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거 내세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네. 그 회사는 일 시킬 때는 이제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 생기면, 계약 관계다. 그 계약 관계다, 이렇게 갖고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예, 이게 갑을 논쟁이 얼마나 사회적 분쟁을 일으켰는데 아직도 일어나 싶을 거고요. 정부도 별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거죠? 뭐 얘기는 몇 번 나왔는데요. 네. 네. 참 어려운 상황에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김태현 위원장께서도 택배 기사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좀 뭐랄까요, 불이익이랄까, 뭐 일감을 주지 않는다던가 이런 좀 괜히 이런 어려움 같은 것들 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현장에 벌어지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보니까 그 계약 해지라는 방식으로 해서 부당해고가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네네. 그리고 사용자에게 찍히면은 이제 블랙리스트다 그래가지고, 네네. 다시는 이제 택배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예, 이게 뭐 예전에 학습지 때도 비슷한 학습지 교사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정부는 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노동조합 설립 뭐 거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얼마나 참여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 택배 이제 노동자들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고, 네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네이버 밴드에 이제 한 3,500여 명 정도 가입된 정도. 네. 그분들은 이제 막 계속 이제 글을 다시죠. 열심히 해서 이제 이번에 꼭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전화도 오고. 네. 이 사실상 이 고용된 근로자,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데 오히려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 목소리가 필요한데 일단 노조 설립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YTN 라디오도 이 택배기사분들 운행하시면서 라디오 켜놓고 좀 자주 들으시거든요. 여러 가지 시사 얘기 나올 때 의견도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는 좀 노조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요번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김영주 노동부 장관님께서 이제 설립 필증 여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이제 직접 말씀하셨었고, 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제 노동부가 국가인권에서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환경 보장 법률 제기점 권고한다 이렇게 권고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 이제 노동부가 수용하겠다 이제 이런 거를 입장을 밝혔죠. 네. 그런데 어제 기사 보니까 이제 이제 좀 이상한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네. 노동부가 이제 택배 회사 측 눈치 보고 있어가지고, 보안 요청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 저희가 뭐 한 달 넘게 지금 이제 노동부 앞에 농성하고 있는데. 네네. 그냥 무작정 지금 계속 대기 상태거든요. 예. 네. 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노동권 또 뭐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 정부와의 협상, 뭐 인식 다 중요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택배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그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끝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택배기사들이 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보람 느끼면서 이제 쿨쿨 이제 하게 되는 거는 고객들한테 이제 저희가 물건 배송하면 고객들 되게 반갑게 대부분 다 맞이해 주세요. 네네. 그게 사실상 이제 일하는 보람 느끼게 되는 거고 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뭐 당사자들 적절히 나서 싸워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즐거운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 택배기사들 늘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내 집 앞으로 나의 소중한 물건, 선물 가져다 주시는 분들인데요. 좀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저희도 공감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김태환 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경제의 소리, 소리로 경제를 만나는 시간이죠. 김미란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갔다 오셨나요? 네, 요즘 재래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강화도 재래시장의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화 중앙시장의 청년몰 개벽 233인데요. 먼저 현장을 소리로 만나보시죠. 네. 여기 청년몰 떡볶이 맛있다는데 한번 먹어봐요. 저희 떡볶이 5인분하고 예. 떡볶이가 국물 떡볶이랑 단계가 있는데 1단계하고 3단계 이렇게 나눠드리면 될까요? 네, 1단계, 3단계 주세요. 네. 아, 이거 시장에서 이런 젊은 목소리가 들리니까 참 특이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지자체가 같이 이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사업인데요. 올해 4월 12일 청년몰이 개장해서 현재 100일을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 청년 상인들에게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주면서도 이 재래시장이 아주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재래시장에 청년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청년몰 개벽 2333. 아주 네. 이름도 특이한데 어떤 점포들이 있나요? 이곳에는 건물형으로 좀 특이하게 지어져 있는데 A동은 재래시장이고 길 하나를 건너면 이 B동 2층에 청년몰 개벽 233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15개의 퓨전 음식 점포와 5개 공방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니까 좀 특이하겠네요. 네,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 톡톡 튀는 가게 이름부터 지역 특산물을 개발한 메뉴로 광화쌀로 만든 쌀케이크, 인삼과 쑥으로 만든 타르트 등 재래시장에 중복되는 품목을 피해서 만든 아이디어가 돋보였는데요. 네. 시장 안에 파스타나 스시, 퓨전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예, 저도 뭐 여행 삼아 여기 이렇게 가보기도 하는데요. 주민들도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공간이 완전히 이렇게 상권이 죽은 그런 곳을 강화군에서 죽은 상권을 또 같이 청년들을 창업을 하면서 살린 거잖아.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는 것 같아요. 강화에 없던 음식들도 생기고 먹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원래 멀리 나가야 되는데 가까운 데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수제로 만든 쌀케이크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가 없었거든요, 저희.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강화 왔을 때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음식 먹을 곳도 생기고 강화 경제도 진짜 이렇게 활성화가 더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인삼 타르트도 되게 인상 깊었고 뭐 파스타나 초밥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더 한 곳에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실 여기 시장이 되게 오래된데 좀 깔끔하게 해놔서 좋기도 하고 청년들이 사실은 요즘 여러 가지로 취업하기도 힘들고 한데 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자기 사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 김미란 경제캐스터가 센스 있게 이 비바 청춘 노래까지 살짝 깔아주셨네요. 네. 좀 차별 지점이 있겠죠? 일반 골목시장과 다르게 건물형 시장인데요. 중앙홀에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먹고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요. 네, 고향 새롭게 상업을 시작해서 열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어려움도 있지만 이 사업자가 함께 홍보를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사님들을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저희는 당분소녀라는 수제 케이크 전문점이고요. 강화도에는 아직 이런 맞춤 케이크 전문점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계속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렇게 창업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제 2의 인생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고향에 와서 이렇게 좀 무언가 사업을 한다라는 거에 되게 장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딪히고는 했지만 꿈을 이루었다라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되게 행복함을 느끼고 컨설팅 등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주변에 있는 기존 상인들로부터도 장사의 노하우나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날 문화의 날 행사를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동아리나 청소년들 동아리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뭐 초청 연예인들을 이제 모시고 와서 지역 주민에게는 어떻게 문화의 날 행사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구에 좋아하네요, 진짜.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고 도움도 받고 있는데 임대료는 안 비쌀까 걱정돼요? 네, 이 청년몰 사업은 임대료가 1년간 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강화 청년몰 2층은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라 임대료가 조례에 의해서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청년 상인들이 사업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12월이면 조성호 사업단이 빠지면서 홍보나 공연 기획 등을 앞으로 상인들이 이끌어가야 하는데요. 청년몰 운영위원장인 이경화 씨를 통해서 앞으로 계획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청년 상인들이 처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도 있긴 한데 1년 뒤에 이제 사업단이 종료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업단의 부재라는 게 좀 많이 클 텐데 좀 메꿔줄 수 있는 시장 관리인이나 이런 부분이 더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청년몰을 운영할 때 행사 등에서도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사업단이 하고 있는 직책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끌어줬던 사람이 빠진다라는 거에 대한 그 막연한 좀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뭐 2달 남았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좀 짜가지고 내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지금처럼 네, 약간 이제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홀로서기일 텐데 좀 도움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 같은 것들. 네, 강화군에서는 청년몰 3층을 플랫폼으로 형성을 하면서 이곳을 관광 명소로 지금 키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고향에서 제2의 꿈을 펼치고 있는 청년 상인들이 더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서울도 구석구석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강화에도 이런 소식이 있어서 반갑네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탈원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잘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전 문제 또 이런 것들만 잘 고려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방향은 좀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 신호파크 가고 싶다라고 막내랑 함께 가고 싶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6467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9414님, 6817님, 택배기사분들 간 빼먹습니다. 진짜 벼룩의 간 빼먹는 짓이네요 라고 같이 공감해 주셨네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마련해서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 마련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